2023년 여름 나는 고향에서의 2년을 마무리하고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여의도 증권가에 첫 발을 디뎠고 성수동 한강변의 작은 빌라에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월세 80만원. 그것이 서울에서 나처럼 시작하는 청년에게 허락된 삶의 단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의 세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내 이웃은 마치 유럽의 성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비현실적인 초호화 저택의 주인이었습니다. 그가 바로 강태희였습니다. 그가 어떤 인물인지, 어디서 그 엄청난 부를 쌓았는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의 저택은 밤마다 굉음을 토해냈습니다. 매주 토요일 밤 강렬한 음악과 수백 명의 손님들이 모여 광란의 파티를 벌였습니다. 그것은 성수동을 지나는 모든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하나의 거대한 신기루 같았습니다. 서울에 온 후 사촌 동생 윤다희의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거대한 부와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재벌가의 시집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남동의 초고층 펜트하우스에서 살고 있었고 전면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그녀의 거실을 꽉 채우고 있었습니다. 다희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결혼이라는 견고한 테두리 안에 갇혀 어딘지 모르게 희미해진 듯 했습니다. 그녀의 남편 박준호는 올드머니가 가진 태생적 우월감을 감추지 않는 오만한 남자였습니다. 그는 내 출신 학교와 고향을 몇 번이나 되물으며 내가 이 서울에서 누릴 수 없는 특권을 확인시키려 들었습니다. 마치 내가 그들 세계의 일부가 될 수 없음을 주지시키려는 듯 했습니다. 그곳에서 나는 다희의 친구인 프로 골퍼 정미선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오만함 속에서도 특유의 경쾌함과 현대적인 무심함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중 다희는 조심스럽게 내게 강태희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준호는 즉시 강태희를 요즘 핀테크로 떴다는 수상한 벼락부자라며 깎아내렸습니다. 그는 태희의 저택에서 열리는 파티를 졸부들이나 어울리는 곳이라며 경멸했지만 다희의 눈빛은 한강을 건너 강태희의 저택을 향해 묘한 궁금증과 쓸쓸함을 담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보니 강태희의 초대장이 와 있었습니다. 금박으로 인쇄된 지극히 개인적인 초대장. 나는 수백 명의 파티 손님 중 실제로 초대받은 사람은 나뿐이었다는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파티에서 사람들은 강태희의 출신에 대해 수많은 소문을 쏟아냈습니다. 지방 공장 노동자의 아들이라느니 혹은 재벌 2세인데 지방과 의절했다느니 심지어는 불법 사업으로 사람까지 해쳤다는 소문까지 있었습니다. 그 소문들의 한가운데 강태희가 나타났습니다. 완벽하게 재단된 수트 차림의 그는 32세였지만 겉모습은 훨씬 젊어 보였고 그의 미소는 묘한 카리스마와 함께 깊은 외로움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정확히 찾아와 연세대 후배라고 인사했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윤다희의 사촌 오빠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그가 다희를 아느냐고 물었고 그는 5년 전 아주 오래전에 알았다며 시선을 먼 곳에 두었습니다. 나는 그때부터 그의 존재가 다희와 연결되어 있음을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파티가 끝난 후 며칠 뒤 강태희는 나를 한강변 산책에 초대했습니다. 그는 내게 자신의 모든 비밀을 털어놓았습니다. 그 거대한 저택과 매주 벌이는 광란의 파티가 오직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는 한강 건너편 다희의 집 쪽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저기 삼성동 너머에 보이는 화려한 불빛. 저는 5년 동안 매일 밤 저 불빛을 봅니다. 저 불빛 너머에 다희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 모든 것을 버티고 있습니다. 나는 다희가 이미 결혼했다는 현실을 상기시켰지만 그는 과거를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거를 지우고 5년 전 그날로 돌아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다이를 자신의 집이 아닌 나의 작은 빌라로 초대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그는 5년 전 평범한 대학생 시절 다이를 만났고 그의 삶에서 처음으로 순수한 사랑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이의 아버지가 그들의 관계를 막았고 테이에게 돈을 쥐어주려 하면서 돈 없이는 사랑도 오래갈 수 없다는 잔인한 말을 남겼습니다. 테이는 그 돈을 거절했지만 다이는 유학을 떠나기 전 성공하면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남겼습니다. 강태희는 그 약속 하나만을 붙잡고 5년 동안 숨 막힐 듯이 일했습니다. 이 모든 부와 저택은 오직 다이가 돌아왔을 때 자신이 그녀에게 걸맞은 존재가 되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쌓아 올린 환상의 축적이었습니다. 나는 강태희의 절박한 순수함 앞에서 그에게 동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강태희는 5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이 재산을 쌓았고 파티를 열었으며 다이가 언젠가 소문을 듣고 나타나기를 기다려왔습니다. 나는 다이가 정말 그를 기억하고 있을지 의심했지만 강태희는 굳게 믿었습니다. 드디어 비 오는 오후 내 작은 빌라에서 두 사람의 재회가 이루어졌습니다. 강태희는 너무 긴장한 나머지 다이가 오자마자 문 밖으로 나갔다가 다이가 들어선 후에야 다시 들어왔습니다. 5년 3개월 12일 만에 조우. 다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희는 5년간 매일 그녀와의 이별 날짜를 세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태희는 다이를 자신의 저택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거대한 저택은 다이의 눈을 압도했습니다. 태희는 다이에게 이 모든 것이 너를 위한 것이라며 매일 밤 그녀의 집 쪽 불빛을 보며 그녀를 생각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는 과거는 지워질 수 있다며 다시 시작하자고 그녀를 설득했습니다. 다이는 이미 결혼한 몸이었지만 강태희는 그녀가 준호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는 다이가 대답하지 못하는 것 자체가 답이라며 과거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2주 후 타는 듯한 폭염이 서울을 덮쳤을 때 우리는 플라자 호텔 스위트룸에 모였습니다. 다이, 태희, 준호, 미선 그리고 나. 준호는 사방이 유리로 된 이 밀실 같은 공간에서 태희를 향한 증오를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그는 태희가 다이를 쳐다보는 시선에 질투와 모욕감을 느끼며 태희의 재산이 불법으로 축적된 것이 아니냐는 추잡한 의심을 퍼부었습니다. 마침내 태희는 침묵을 깨고 준호에게 선언했습니다. 다이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5년 전에도 지금도 그녀는 나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시작할 겁니다. 이 한마디에 모두 얼어붙었고 준호의 분노는 폭발했습니다. 그는 태희에게 달려들었고 나는 그를 말려야 했습니다. 준호는 다이에게 사실이냐고 다그쳤고 다이는 눈물을 흘리며 이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이혼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벌과 영향력을 이용해 다이의 집안 회사에 대한 투자를 회수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태희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이 감당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가진 것들을 다 버릴 자신이 없었고 태희가 사랑하는 것은 그저 5년 전 그가 만들어낸 윤다희라는 환상일 뿐이라며 머뭇거렸습니다. 모든 결정을 유보한 채 호텔에서 나온 그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극이 닥쳤습니다. 다이가 준호의 차 포르쉐를 운전하고 강태희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성수동 근처 정비소를 지날 때 갑자기 정비소 사장 김철수의 아내 한소영이 차 앞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준호의 포르쉐인 줄 알고 나온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준호의 숨겨진 정부였고 다이가 피할 새도 없이 차는 소영을 쳤습니다.
소영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태희는 잠시 망설임도 없이 다희를 차에 태워 보내며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다희를 지키겠다는 마지막 헌신을 선택했고 모든 죄를 홀로 짊어졌습니다. 다음날 신문에는 운전자 강태희 구속이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다희는 나를 찾아왔고 나는 그녀와 함께 수감된 태희를 면회하러 갔습니다. 태희는 수척해진 모습으로 다희에게 그녀의 행복이 자신이 원하는 전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희는 태희에게 5년 전의 사랑은 진심이었지만 지금의 집착이 무섭다며 서로 모르는 사람이 되자고 하며 강태희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태희의 절규를 뒤로하고 다희는 이제 정말로 영원히 그를 떠났습니다. 태희는 보석으로 풀려나 자신의 저택으로 돌아왔지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다희는 연락을 끊어버렸습니다. 강태희는 집 안에 있는 수영장 옆에 앉아 한강 건너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그 불빛이 희망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 환상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아내 소영을 잃고 미쳐버린 김철수가 총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태희가 자신의 아내를 죽였다고 오해하고 복수했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김철수는 태희를 쏜 후 곧바로 자신의 머리에 총을 겨누었습니다. 나는 너무 늦게 현장에 도착했고 그곳에는 두 구의 시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강태희의 장례식에는 5명만이 참석했습니다. 그 여름 내내 그의 집을 채웠던 수백 명의 파티 손님들은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태희의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무료 술과 음식 그리고 그가 제공하는 환락을 즐기러 온 낯선 사람들이었을 뿐입니다. 나는 태희가 쫓았던 꿈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꿈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서울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이곳은 나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태희의 저택은 매물로 나왔고 다희는 남편 준호와 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그들의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한강변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강 너머 화려한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태희는 그 불빛에 희망이라는 거대한 의미를 부여했지만 그것은 그저 기계적으로 켜졌다, 꺼졌다 하는 불빛일 뿐이었습니다. 모든 의미는 우리가 그 대상에 투사하는 환상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배를 타고 격렬한 조류를 거슬러 오르려고 애를 씁니다. 하지만 삶은 끊임없이 우리를 과거로 떠밀려 내려보냅니다. 강태희도 윤다희도 그리고 나 자신도 우리 모두는 계속 노를 저어갑니다. 거센 조류를 거슬러 끝없이 과거로 밀려가면서도 이것이 내가 목격한 위대한 강태희의 이야기였습니다.